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상수지가 우리나라 15개월, 그러니까 1년 3개월 연속 흑자라고 들었습니다. 예. 좋은 소식인 건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게 주시면. 언론에서 사실 좀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별로 좀 크게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냥 뭐 관성적으로만 보도를 하시던데 일단 경상수지가 뭔가를 청취자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외환위기 겪었잖아요. 외환위기를 우리가 겪은 이유가 경상수지가 그 당시에 적자였었기 때문에 94년도부터 그냥 한 3, 4년 계속 적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환위기가 터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 보니까는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적자가 거의 만성적이었었어요. 근데 98년도부터요.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흑자가요. 그게 이제 뭐냐면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경상수지 흑자 관리를 안 하면은 또다시 그러니까 이런 외환위기 당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요. 네. 근데 경상수지라는 게 일단 뭐냐면은 우리가 가계가 가계부를 쓰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거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가계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우리가 벌어들인 돈, 그게 이제 수입이고요. 지출한 돈, 이게 지출, 이게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게 수지인데 그게 이제 국제수지라고 해요. 국제수지에서 이제 경상수지하고 금융계정이 있는데 경상수지는 쉽게 얘기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은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 우리가 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계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달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달러는 우리가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실은 들어올 때는 좋지만은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는 오히려 충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막아주는 게 바로 이 경상수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용할 돈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누적액이요. 거의 한 8,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많이 쌓였죠. 근데 이제 경상수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7월 달까지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누적액을 발표를 했죠. 발표했는데 한 525억 달러 정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사실 역사 1월부터 7월까지의 그 누적액으로 봤을 때는 역대 세 번째로 이제 높은 건데 내용상으로는 이게 1위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언론들이 주목을 이제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5년도가 7월 달까지 누적액으로는 가장 많았었어요. 591억 달러였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가 두 번째로 이제 높았었고요.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가 지난 10년 동안의 수출액이 가장 낮았었을 때예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건 뭐냐? 어떻게 그렇게 되죠? 네. 그 얘기는 경상수지를 대부분 구성하는 건 무역수지예요. 수출과 수입이 이게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면 흑자가 크다는 얘기는 수출은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크다는 얘기는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들이 불황형 흑자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그러니까 수출액이 낮았던 때가 2015, 16년도였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때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렇죠. 경제가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장비 같은 거 부품 수입해다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좀 위축됐을 때 그냥 좀 말 그대로 흑자를 본 거긴 하지만 굉장히 위축됐던 상황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요. 이런 흑자는요. 그런데 이제 이 두 해를 빼놓으면 가장 역대 가장 최고 기록인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그런 이번은 이제 수출이 지금 최고 실적을 지금 기록할 정도로 그렇군요. 2018년도 수출은 이미 이제 그러니까는 상회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수출이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내용상 가장 좋은 흑자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호조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수출이 지금 증가하면서 일부 언론들에서는 수입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해가지고 뭐 우려를 이제 이렇게 지적하는 데가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도 일정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상품 중에 아까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했지만은 네. 거기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자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수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수출품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게 석유화학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유가가 회복이 되면서 유가가 작년에 엄청 떨어졌다가 폭락했다가 올해 한 $70 선까지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석유화학이 굉장히 지금 수출이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석유가 수입이 또 늘어야 되잖아요. 일단 석유 들어와야 화학을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수입이 늘어도 지금 경상수지가 흑자가 지금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수입 느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수출이 그만큼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하려고 수입하는 거다. 예.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의 내용이 굉장히 지금 바람직하게 변하고 있는 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2018년 같은 경우가 지금 역대 올해를 제외하고 제일 높았었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가 한 전체 수출액 증가에 한 57% 끌어올렸어요. 아, 절반 이상이네요. 예. 네네네. 근데 올해는 뭐냐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되는데 19%뿐이 못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품목들이 골고루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식 같은 거 할 때도 예. 너무 집중적으로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여러 이제 분산되면 더 안전하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수출도 다변화됐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반도체만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같이 직격탄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10대 수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18년에 한 72% 차지했는데 이게 한 68%가 떨어지고 수출이 잘 되는 상황 속에서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품목으로 이게 그러니까는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수출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왜 이렇게 기자분들이 좀 공부해서 친절하게 예. 교수님처럼 알려주면 모든 사람의 기분이 좀 좋을 텐데 이 코로나 와중에 별로 그런 말 안 해주니까 참 답답합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지금 좋은 소식 전해주셨지만 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9월 가계부채 동향을 감안해서 추석 이후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이거 수출은 잘 되는 건 기분 좋은 소식이지만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이제 큰 문제입니다. 국가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잘 있는데 살고. 가계는 굉장히 지금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 골병 들고 있습니다. 가계는 골병을 들고 있는데 가계 부채가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그 국제 결제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발표한 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지난 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47개 국가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증가폭이 제일 커요. 가계부채 증가 47개 국가 중에서. 폭이. 아.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19년 말 대비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 이제 가계부채 나왔는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가계 채무는 크게 증가했고 제일 많이 증가한 주요 나라 국가 중에서 그리고 국가 채무는 가장 적게 증가한 나라. 그래서 이 비율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가계 채무 대비 국가 채무가 한 0.4배 정도뿐이 안 증가했어요. 40%뿐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6.3배니까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15배 이상을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 채무로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이제 유로존 위기를 우리가 또 이제 금융위기에 유럽 국가들이 일부 겪었잖아요. 그런 이제 스페인이라든가 무슨 뭐 우리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요.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요. 이런 나라들. 그리고 더 오래전에 이제 자산 거품 붕괴가 된 일본 같은 경우들의 나라들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이 나라들이 되게 겪었던 게 가계 채무가 터져서 이런 게 터졌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뭐 국가 부채 없고 가계 부채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아주 큰 폭탄이 있을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그걸 한번 겪고 나서요.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는 가계 채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 채무 다 방어해서 빚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런데 왜 우리는 너무 가계부채에만 치중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시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가계 채무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은요, 은행들이 부실화되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을 그러니까 파산시킬 수 없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져요. 그럼 국가 재정이 또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계가 안정이 안 되면요, 국가 재정도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선진 국가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계 이 채무를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그러니까는 국가 재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국가들은 가장 좋은 상태고 너무 돈을 안 쓰는 거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가계가 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가계 대출 중에서 많은 부분이 부동산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가계들의 소득 대비 자산의 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2배입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요. 근데 미국이 금융위기 터졌을 때 5.4, 5.5배가 안 됐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걸 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이 가계 채무하고 부동산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고 칠 때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국가 채무도 그러니까 위험해진다. 국가 재정도 이제 위험해진다는 것을 그때서야 좀 하면 늦지 않을까요? 늦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계 채무에 대한 조정을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금융 당국도 이제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동안에 정책의 결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이 가계 채무를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결국은 이게 저 다음 정권이 되든 간에 결국 이게 폭탄 돌리기라는 이런 말이 시중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좀 투입해야 된다. 재정을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결국은 재정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지키려고만 하지 말아라. 이미 그렇죠. 충분한 우리한테 흑자도 있는데 그렇죠. 너무 가계가 다들 하나하나씩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일어날 염려는 없어요.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굉장히 거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계 채무가 만들어내는 금융위기가 이건 한번 터지면은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거 지금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금융위기 겪었던 나라라든가 유로존 위기 겪었던 나라들이 1인당 소득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잃어버린 12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순간에 넣어줘야지 그렇죠. 그 위기를 넘길 수 비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적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이런 소식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너무 한 가지만 보도하고 맞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끔 나오셔서 듣는 게 저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고 저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건국대 경제학과 최벽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공장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일공장장 강유정입니다. 여야 중진들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우표 수집. 이름 정말 잘 짓는 듯 싶은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문표 의원이 방금 우리 교통정보 들었잖아요. 네. 차가 너무너무 막혀서 어딘가 도로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도 조금 아직 안 돼서 네, 뭐 어쩔 수 없이 우원식 의원과 말씀 먼저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좀 뭐 하시고 싶은 이럴 기회도 없으니까 딱 하시고 싶은 말씀 먼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니까 아주 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이제 요즘 뭐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이 고발을 사주하는 사건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이 사법 체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사법 체계인데 이게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좀 철저히 좀 수사를 해서 사법 체계가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 잘 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 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이게 위안무야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검찰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아주 어쩌면 그런 좋은 기회가 우리한테 이번 사건들로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에요. 네, 홍문표 의원님 이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앞에서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그랬군요. 예. 네. 이게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이 첫 방송인데. 네. 처음 뵀는데. 저 뉴스공장 나오실 때는 사고도 해치고 와야 되는데. 제가 헬기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전화로 연결했지만 어쨌든 처음 뵙고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제 우원식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언론에서 이제 일명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까지 또 새롭게 이건 좀 공개된 국면이기도 한데 민주당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이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차원의 야당 경선 개입 의혹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 이 사안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우 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맥락을 갖추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보면서 지금 현재 공수처나 또 이 검찰에서 이미 손을 대가지고
뭐 기소까지 할 정도 되면은 상당한 이유와 증거가 있을 텐데 이걸 지금 계속 2주, 3주를 공방만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크게 참 국내 정치화되고 있는 것은 뭔가 좀 이 칼자를 쥐고 있는 쪽에서 좀 시원하게 이 문제를 파헤쳐서 국민에게 좀 뭔가 알 권리를 다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은 뭐 지금 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주위 쪽에서 보고 있는 측면은 그와 또 반대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공론이 저는 오래가는 건 국민에게 피로감만 주는 것이고 또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큰 선거를 앞두고 지난번에 그 김경수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김대엽이라든지 동태찌개집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이게 일어나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결과는 엉뚱한 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도 그 공수처와 검찰에서 이미 손을 댄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 정치적 공방만 할 게 아니라 좀 이거를 제기했고 또 수사권을 갖고 있고 기소까지 했다면은 좀 이걸 명명백백히 좀 빨리 파헤쳐서 사실을 규명시키는 것이 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명명백백하게 파헤치는 게 맞는 건데요. 명명백백하게 파헤치려면 압수수색하고 그럴 때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할 때 국민의힘이 다 맞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 공작 정치를 하는데 이게 정말 앞장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이번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 대응 사건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보도로 난 걸 보면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어떤 점이 있냐면 이거는 일반인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건들을 보면 경기 성남시 도천동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 뭐 정대택 씨 관련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건 요지 진행 경과 사건 번호 그리고 이제 진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인 검사가 누군지 그리고 누구한테 배당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면 킥스라고 하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런데 접근 가능한 사람이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 이게 사건이 여러 개잖아요.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 검사들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밝혀진 사건들인데 이게 하나로 종합된 걸 보면 그거를 볼 수 있는 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검찰에서 했고 대검에서 했다. 이런 건데 이 대검에서 했다면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그런 점이 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 문건을 보면 범죄 혐의로 고소 고발 진정을 받은 그 장모 최 씨 이분을 피해자, 투자자 이런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옹호하려고 하는 게 분명해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이 보도가 이 사실이라면 검찰권을 완전히 사유화하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검찰이 검찰총장의 가족들의 그 비리를 비호하는 흥신소가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지탄 이거를 피할 수가 없게 돼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언론 그게 아니라면 협조해서 빨리 이거를 그 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그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이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아는 분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증거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정말 국민의 힘에서 잃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분명하게 좀 방송에 뭐 한 20분밖에 안 되는데 혼자 이렇게 한 10분 쓰면 뭐 언제 그러니까 나오셔야지. 책을 다 해결해 줬는데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였죠. 뭐.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지금 김웅 의원 관계하고 이 장모의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거기다 껴맞춰서 뭐 수색을 방해했느냐는 이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시고 지금 이 장모 문제 이 문제는 그 3월 달에 작성했다는 것인데 그때 당시 9월과 11월 사이에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를 수색을 하고 얼마나 감찰을 하고 수사를 했습니까? 근데 그 서술이 시퍼런 추 장관이 있을 때 그런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감찰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어갖고 조용히 있다가 지금 또 이제 선거가 앞두니까 이걸 또 재생산해서 나오니까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명명백백히 하려고 그러면 그때 추 장관이 그때 당시에 장관으로서 수사했었던 기록 그거 다시 내놓고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을 규명하려고 그래야지 그때 추 장관이 3개월 동안을 뒤지고 볶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또 이거를 재생산하니까 의혹을 사는 것이고 이게 선거용으로 또 네. 다시 또 부풀려서 공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의심을 갖는 거예요. 홍문표 의원님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당 내에서 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좀 자체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자체 검증 문제는 이거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다가 공수처가 이렇게 이제 좀 의외로 생각 못할 정도로 발빠르게 대처를 하니 이 수사에 손을 대고 그리고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의 공수처가 이제 기소까지 붙여놓았으니까 증거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소의 이유가 있다면은 그거에 의해서 수사를 빨리 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3주가 되는데도 지금 기소만 붙여놓고 변종만 올리지 내용은 지금 없잖아요. 가능성만 넣어놓고 자꾸 이 문제를 공방만 시키고 있지. 그렇다면은 저는 선거 때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식으로 이 드루킹이나 김대엽이나 무슨 생태 이런 식으로 또 이거 추석을 앞두고 국민 전환용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 의심만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에는 말이죠. 이게 대검 감찰부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고 있어요. 첫째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자료 거기에 조작이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발장 초안 작성에 관여한 검사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을 보면 이 조성은 씨의 제출 자료에 조작이 없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손준성 보냄 이것이 조작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조작이 아닌 이상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을 했든지 아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김웅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아닌지 그것과 관계없이 김웅 의원이 전달받은 파일이 손준성 검사가 전달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의혹의 핵심이 검찰 개입 여부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텔레그램 계정이 손 검사 본인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본인이 또 텔레그램을 폭파해버렸잖아요. 삭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위법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수사에 손을 대고 그리고 기소를 붙인 그 장본인들 그 팀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면 공적으로 발표를 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 지금 또 나름대로 반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공방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죠. 수사에. 아니 응해지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압수수색 강요하고 그러잖아요. 압수수색은 아니 그걸 자꾸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그날 하루 왔다가 왔는데 검찰 수사에 소위 압수수색은 목록이 있어야 되는데 목록도 없이 그냥 검찰이다. 손대지 말고 나가라. 아니, 이런 게 이게 어디가 있어요? 오히려 두 분이 얼굴을 마주보지 않으시니까 더 강렬한 대답이 오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다니면서 우표 수집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홍문표 의원님이 너무 억지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여야 경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 이렇게 두 분 고급 인력 모셨기 때문에 경선 관련 이야기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세요. 네. 한두 가지만 더 딱 얘기하고. 네, 그러면은 짧게. 네, 그리고 이제 하나가 그 고발장 초안 작성한 검사를 이제 특정이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대검 소속의 성명불상의 검사가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에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송검사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같이 했다는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 더 나아가면 4월 3일 날 이 고발장을 전달했는데 그 전에 4월 1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통화 12번 했고 그 다음 날은 17번 했어요. 또 카톡방에 한동훈 검사장, 대검 대변인, 손진성 그 수사정보정책관 카톡방이 있는데 4월 1일은 45회나 대화를 나눴고 그 다음 날은 30회나 대화를 나눴어요. 네. 여기에 한동훈 검사장의 지휘 라인에 없는 사람이 왜 여기 왜 나오냐 이거예요. 네. 말씀이 사실은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 이제 경선 이야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어제 이낙연 후보 사직관이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이 우선 예상하신 결과인지랑 이게 이제 민주당 경선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예상했죠. 뭐 그 이낙연 후보께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올라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내놓으면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런 점이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네. 국회의원직이라고 네. 하는 게 네. 당원과 국민들 이게 당선될 때도 그런 속에서 되는 것이고 네. 그만두는 것도 네. 그래야 되는데 국민과 당원들의 뜻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네. 또 이제 우리 당으로서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로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도 지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낙연 의원의 어제 의원직 사퇴는 참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네.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을 참 보고 마음이 웅크랬고요. 아까 우리 의원 말씀대로 이 모든 정황들 검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결론은 윤석열이와의 연관관계 지시 또는 보고 이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된 건데 그런 거는 지금 하나도 근거가 없거든요. 그냥 주변의 여건만 변죽을 울려갖고 이건 윤석열이한테 보고했을 것이다. 또 윤석열이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만 놓고 변죽을 울리지. 그러면 그렇게 지금 명명백백한 걸 얘기를 한다면은 그걸 내놓으라 이게야. 조사한 것을. 네. 근데 그건 하나도 없고 가능성만 보고 이건 윤석열이한테 보고했다. 또 윤 총장이 또 지시를 한 것이다. 이런 정황만 갖고 우리 국민을 이 추석 명절 앞두고 호도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이런 과거에 잘못된 이 정치 형태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네. 아주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렇게 홍문표 의원님,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1차 컷오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네네.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컷오프라던가 경선 과정보다 워낙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에 대한 기사도 많고 논란도 많고 경선 자체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는 혹시 없을까요? 저는 경선 자체에 떨어지는 여론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좀 가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많은 의혹이 하도 이것저것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럴까?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선호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도리어 당에 대한 이 후보에 대한 그 관심 큰 차원에서 거기는 저는 변함이 없고 도리어 더 많은 우리 국민이나 당원들이 그 문제 누가 더 잘하지 누가 더 깊이 있는 저희 대통령 후보감이지 하는 관심은 더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전화로 배워서 좀 아쉽습니다. 추석 끝나고 네. 두 분 스튜디오에 네. 다시 모시겠고요. 저는 아니지만 네. 다시 김원준 공장장과 함께 말씀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유선 연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네, 명절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김종인 위원장의 이 현안에 대한 이야기, 생각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보시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셨습니까? 예, 예.
또 이렇게 계절이 한 계절이 같네요. 글쎄요. 이제 서늘한 가을이 돌아오는 거.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그 사이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글쎄요. 정치 상황이 뭐 상당히 좀 나쁜 면이 얘기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혼란스러움을 느끼는데 정치 고수 김종인 위원장도 혼란스러우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슨 참 병폐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뭐 앞으로 어떻게 규명이 될지 모르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것 같고 그게 과연 명확하게 그게 뭐 법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윤석열 검찰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전국이 그야말로 회오리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뭐 회오리라고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약간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옛날과 같은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과 같은 패턴이라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네. 뭐 김대중 당시의 후보의 비자금액에서 검찰이 수사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뭐 그런 데서부터 또 저 예전에 이해창 후보 2002년 대선 때 무슨 김대엽 사건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자체가 뭐 대통령 선거에 크게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마치 그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착각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한 검사,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한 검사가 김웅 의원, 현직 그 당시 후보였습니다. 총선 후보에게 고발장을 보낸 그 실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판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예.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을 보면은 예. 고발장을 만들어서 줬다는 사람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지금 없다고 주장을 하고 손준성 있는 검사. 거고 또 그 고발장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은 애매모호하게 무슨 기억이 안 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대선은 내년 3월인데 그 안에 이게 어떤 결론을 내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러기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뭐 그게 결론이 쉽게 나겠어요. 지금 뭐 수사를 시작했다고 그러지만 예. 그 수사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재판도 해야 되고 할 텐데 그 기간이 뭐 한두 달 사이에 끝날 것도 아니고. 꽤 오래 갈 수 있죠. 꽤 오래 가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영향을 주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눈도 많은데요. 내가 보기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놓고 볼 것 같으면 별로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런 걸 하도 많이 겪어봐서 야 이거 갑자기 또 선거 얼마 안 지나고 이런 짓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이런 판단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현직 검사가 야당에다가 검찰총장을 이 피해당한 것에 대해 고발해달라고 시킨 게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글쎄,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나는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총선을 앞두고 검찰총장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과연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 정황을 볼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었다. 그 내가 보기에 그런 정도로 판단. 그렇게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난 보질 않아요. 자, 이제 뭐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수사 결과는 좀 보도록 하고요. 그나저나 이 사건에서 좀 뜬금없이 등장한 이름이 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 글쎄요, 그 사람도 우연히 말이지. 같이 무슨 계기가 돼서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밥만 먹은 거면은 이거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도 상당히 흥분되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마라. 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는 거 많다. 국정원장이 그런 거 정도 가지고서 그렇게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사람이 자기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 난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 반응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그 얘기가 났을 적에 기자회견 해가지고서 참 개강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걸 보면 그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격앙되게 하는 반응도 좀 왜 그렇게? 이게 정치인 특히 대통령까지 하려고 보시는 사람들은 좀 약간의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지
국민이 안도를 하게 되는 거지. 어느 상황에 대해서 즉흥적인 반응을 그렇게 세게 보일 것 같으면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감정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만약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거를 사주했다는 어떤 근거 같은 게 혹시 나오면 대선 전에 이러면은 사실상 선거는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주했다는 증거가 나오겠어요, 이게? 설사. 아니, 나는 내가 보기에 증거가 나오기가 힘들 거다가 난 봐요.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12명 중에 8명 추리는 거니까 뭐 큰 이변은 없었어요. 다만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를 쭉 보면 말이죠.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하고 차이가 컸거든요. 근데 어떻게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비슷한 수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제 내가 보기에 과연 이것이 지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두고 봐야 돼. 보통 근데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추이를 보면은 계속 상승세를 탈 것 같은데. 여론조사 추이라는 거는 가다가도 다시 또 까꿀로 가고 하는 거니까. 근데 홍준표 후보의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걸 보면은 무야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그걸 내가 보면은 현재로서 결과에서 뭐 윤석열 후보가 1위고, 이거 홍준표 후보가 2위인데, 격차가 굉장히 작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뭐가 굉장히 크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변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보실까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역선택 이런 정도 이렇게 얘기가 했지만 이번에 이제 80%를 반영하는 일반 여론조사라는 것은 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했던 거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보면은 홍준표 뭐 35% 윤석열 4% 영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만 놓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게 지금 섞여서 지금 여론조사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지금 그 자체가 이렇게 대단히 좀 심각하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1차 컷오프의 득표율이 얼마인지는 공개는 안 됐습니다.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정보를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혹시 역선택이 반영된 건 아니냐 이런 분석. 반영될 수도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판단을 해라 이런. 그 얘기는 홍준표 후보가 이게 마냥 좋아만 하고 안심하고 있을 상황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추격을 해오든지 이 당해내지 못할 만큼 강하게 쭉 올라갔으면 되는데 보면 지금 주춤하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추세예요. 이런 결과를 낳고 보면은 이제는 윤석열 캠프 쪽도 좀 긴장이 돼가지고 그동안 뭐가 제대로 잘못돼가지고서 지지율이 스태그네이트 하고 있느냐를 다 판단할 것 같으면 지금서부터 뭐 새로운 어떤 요법을 갖다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봐요. 윤석열 후보는 왜 입당하고 나서 조금 오른 다음에 이렇게 정체 내지는 하락하고 있을까요? 난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면은 지지도가 떨어질 거라고 내가 미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셨었어요. 내가 그래서 입당을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입당을 했기 때문에 쌍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당 측도 공격을 하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쟁자들한테 공격을 받고.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당연한 거죠. 이거를 모르고서 입당을 했다 그러면 진짜 정치를 너무 모른다는 거지. 근데 입당을 안 할 수도 없었던 것이 그때 바깥에 공격이 워낙 여러 가지가 많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좀 이걸 방어해주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이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거는 당에서는 일방적인 얘기지. 당에서 뭘 도와줄 거예요. 아니 그때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 3개 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 아니 그거는 이준석 대표 얘기지. 자기가 비단 주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 비책이 있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비책이 무슨 비책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분명히 득이 된 게 맞지만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게 좋은 판단이 아니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그러죠. 그때 저랑 몇 달 전에 인터뷰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파리떼 끼는 걸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지지율이 훅 오르고 나면은 분명히 뭔가를 주워 먹으려는 파리떼들이 낄 거다 그러셨는데 지금 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3월 말인가 인터뷰할 때 그래서 예. 3월 26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다 기억하세요. 예? 그게 이제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음식이 맛있으면은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때 초반에 좀 뭐 캠프도 출렁출렁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당 안에 들어가서 오래 정치한 사람들도 같이 합류하고 해서 안정적이 된 건 아닌가요? 오래 정치한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무슨 재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여전히 좀 파리떼 정리는 안 됐나요? 아니지 정리가 되고 안 되고 지금 어차피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몰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좀 끌고 가는 거지. 이번 이제 고발 사주 의혹 뭐 이런 것들로 이 곤란을 겪으면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지금이라도 영입을 해야 되는 거,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데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내가 엊그저께까지 한 몇 달 됐지만 내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 지금 경선 과정에 내가 어느 캠프에 내가 갈 수 있겠어요, 그게?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당에 안 들어가고 제3지대에서 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도와주십시오 했다면 그때는 도우셨을 수 있을까요? 그건 별개의 상황이죠. 당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랬다면은 모르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렵다. 아무리 손 내밀어도. 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에 소위 말하는 판도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랬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유권자들이 지금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갖지를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봐라 말이야.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여하간에 뭐 추미애 오고 싸움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만든 지지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유지하면서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애를 써야지. 왜 쓸데없이 그냥 무슨 당에 끼웃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좀 윤석열 후보 만나서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전에. 언제? 그 당에 들어가기 전에. 같이 제3지대 해보자. 아니야. 나는 윤석열 후보가 3월 4일 날 사표를 냈는데 네. 그 이후에 내가 그 사람을 몇 달 동안을 접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월 29일 날인가 소위 대통령 되겠다는 선언을 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독자적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뭐 7월 말 이렇게 들어와서 갑자기 7월 30일 날 입당을 했는데 솔직히 해서 그날 아침에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입당하는 날 아침에요? 그러니까 내가 첫 마디에 뭐라냐면 입당을 서두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서 한 2시간 만에 입당을 해버리더라고. 그럼 전화했을 때 저 오늘 입당하려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윤 후보가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나한테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 나중에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예. 내가 서두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못 했다는 거예요. 오늘 입당합니다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그 말을 못 꺼냈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날 아침 내 말을 들었어야 된다. 들었어야 됐다. 그 말씀이세요. 나는 그래서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일단 이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현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처신을 해서 지지도를 더 확대를 해서 후보가 되느냐는 이제 본인의 앞으로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예, 뭐 상황은 이렇게 됐으니 이제부터 잘 이 난관을 헤쳐나가라 그런 조언이세요. 그럼 10월 초 2차 컷오프 여기서 이제 4명으로 추려지는데 누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4명?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윤석열,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 뭐 이런 순서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최재형 후보가 원래 빅3였는데 최재형 후보 이름은 지금 선뜻 말씀을 안 하시네요. 최근에 와서 최재형 후보가 캠프도 해체해버렸대요. 캠프 해체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독자성을 한번 다시 발휘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캠프가 결국 실패해서 해체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세요. 그럼 만약 뭐 다시 좀 정비 잘해가지고 혼자 뛰거나 혹은 뭐 조그맣게라도 뭘 차려갖고 뛴다면 반전이 있겠습니까? 뭐 큰 반전이야 뭐 있겠어요, 왜? 지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재형 후보가 혹시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뭐 결국 가서 이 최재형 후보는 뭐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을 내가 자기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집념을 가졌다고는 안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국적인 견제에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어떻게 자기가 처신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결국 그것도 그 시점이라든지 뭐 그 결심도 지지율에 따르겠군요. 뭐 그런 네, 거죠. 그렇겠죠. 아니 틀리셔도 괜찮고 뭐 그냥 저는 만나는 인터뷰하는 분들마다 여쭤보는 거니까 여쭙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본선 올라갈 것 같으세요? 본선에? 예.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예. 그걸 내가 지금 경선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청기누설인가요? 또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되겠다는 건 있으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는 내 상식으로 판단하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렇게 흐름을 놓고 보면은 되게 어떻게 결정이 날 거라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 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지금은 얘기할 수가 없어. 여당은요? 여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여당의 경우는 뭐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겨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이낙연 후보고 한 20%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네. 거기는 뭐 결선 투표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나머지 이낙연 후보가 아주 극약 처방을 해서 의원직까지 이제 버려버렸으니까 예. 그것이 이제 지금 나머지 있는 경선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씨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렇죠. 이변이 없는 한은 이제 뭐 이재명 후보라는 이야기고 만약 결선까지 가게 되면 네. 그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게 보세요. 결선까지 가게 되면 판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데도 그래도 그래요. 정치가 원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까지 던졌군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수단을 사용한 거죠 지금. 그야말로 극약 처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1971년도에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을 보면은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이철승 세 사람이서 했는데 김영삼 씨가 1차 투표에서는 아주 가장 큰 차로도 앞서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결선 투표에 가서 결국은 김영삼 씨가 지고 김대중 씨가 된 거고 말했잖아요. 결선 가면 모르는군요. 예. 그 결선 투표를 갖다 가게 된다면은 벌써 판세가 좀 이상해졌다는 것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지. 그렇군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까지 사퇴했다. 의원직을 던지면서 지금 종로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대선 때 함께.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올까요? 그거 모르겠어요. 저 뭐 신문에 보니까 무슨 뭐 이준석 대표가 나가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또 거기 또 노리는 사람도 있는데 내년 종로 선거는 누가 나가든지 간에 대통령 선거가 누가 당선이냐에 따라서 그 당선을 결정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 이기는 당에서 종로도 가져간다고 보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을 따라가요? 예. 대선 바람 따라서 종로도 결정된다? 또 종로에 센 후보가 나오면 그 바람을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 이제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젊음을 앞세우고서 이제 내세우면은 혹시 쉽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데 종로의 유권자의 구성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가장 유력하다라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평을 해주셨어요. 야당은 누가 될지 아직 모르겠다고 하셨고 만약 이재명 후보가 큰 이변 없이 후보가 된다면 본선에 올라간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제일 해볼 만한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후보는 누가 될까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누가 나오든지 쉽지 않아요. 홍이든 뭐 윤이든 그게 유든 간에 누구든 간에 이렇게 쉽지가 않다고. 지금 여와 야의 생각을 한다면 누가 나와도 쉽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젊은 정치의 아이콘처럼 돼 있는 상황인데 벌써 얼마 됐죠? 이제 이끈 지 100일 다 돼가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글쎄요. 나 지금 아직은 내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응?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결과가 없는데 뭐 점수를 어떻게 매요? 부지런히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는데 토론 배틀도 하고 뭐가 특별하게 무슨 변한 게 보이질 않는데 뭐 그래. 조언을 해주신다면? 조언을 해주신다면? 나는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을 해줄 게 뭐냐면은 네. 내년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를 하지 못하면은 본인의 정치 생명도 끝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을 하면서 내년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이번 대선 이기지 못하면 이준석 정치 인생 끝?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이준석 대표는 저희 뉴스쇼 나와서 인터뷰할 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선대본부장으로 모시고 싶다, 모실 거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나는 그래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고마운 생각인데 그건 내가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 내가 남이 하라고 그런다고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라는 말씀을 하신 건 그러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 할 수도 있어요가 됩니까?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가 꼭 한다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신다면 그 계기는 뭐가 될까요? 뭐를 봐야지 이게 하겠다라고 달려드실 수 있을까요? 대통령 이제 후보감들을 다 보면은, 후보감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은 그때 가서 할 수가 있어요. 후보감이 영 아닌 사람이 정해지면 못 가시네요? 그건 당연한 거지, 영 아니다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영 안 될 것 같다는 사람이 누군지는 끝까지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천기누설은 안 하셨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 자, 월간 김종인처럼 지금 주기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고언을 듣고 있는데, 이 시간을 기다리는 청취자들이 많으세요. 네. 청취자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대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어떤 정치인을 골라야 되나 고민하는 유권자들이 많으세요. 나는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기 때문에 국민이 좀 냉정한 시각에서 판단을 해가지고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서 여론조사에 그냥 임하는 그런 자들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론조사가 지표로서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여론조사 그러니까 대세에 따라가지는 말아라. 소신 가지고 결정해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기로 하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일단 이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와 있고, 네, 북한은 순항 미사일에 이어서 탄도 미사일 쏘아 올렸고, 우리는 또 SL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도대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게 누군가의 의도에서 맞춰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의 움직임 이거는 전형적으로 압박하자라는 걸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순항 미사일을 쏘고 연거퍼서 탄도 미사일을 쏘았다라는 것. 탄도 미사일은 유엔 제재 위반 사항입니다. 네, 그렇다면서요. 일종의 폭풍 전야로 몰아가는 에스컬레이팅하는 그런 압박용 전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단거리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미국 보고 대화할래, 판 깰래 뭐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근데 북한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 무력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가 결코 북한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제 적구리가 났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만약에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는데 그럼 우리 대화할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바이든 입장에서? 미국 입장이 나왔죠. 처음에 이제 순항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이후에도 곧바로 미국은 대화의 문은 닫혀 있지 않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도적 지원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어쨌든 때마침 우리가 SLBM 시험 발사를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 SLBM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게임 체인저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일단 그거부터 좀 확인 좀 할게요. 네. 이게 이제 세계 7번째냐 8번째냐 네. 이게 그러니까 갈라지는 게 북한이 SLBM에 성공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정보 자산에 관한 내용이라 네. 아마 군에서나 정보기관에서는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제 개인적 견해로 보면 북한은 성공하지 못한 게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수중 발사까지인가 정확하게 SLBM의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SLBM이라는 건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건데요. 그렇죠. 그 이전에 잠수함에서 쏘는 기술이 워낙 고도의 기술이다 보니까 바지선에서 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단계임 분명한데 어제 우리가 성공했던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지는 못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출인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데 네. 잠수함에서 이제 쏘아 올리는 이 기술의 핵심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바지선에서는 뭐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정부 당국도 아니고 정보기관도 아니어서 그 자체를 제가 뭐 공신력 있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가진 정보의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7번째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 SLBM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전은 언제 어디서 공격을 해들어오는 걸 모를 때 그 위력이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속에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쏜다라는 것은 상대가 즉 적이 어디서 발사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거고요. 일본도 이 기술이 없는 거고 독일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SLBM 발사에 성공했다는 뉴스 뒤에 따라오는 뉴스가 중국과 일본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당연히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걸 겉으로 이야기는 못 할 걸요. 그렇죠. 근데 네. 왕이 외교부장이 와 있는 상태에서 발사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뭐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도 겉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인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국제적인 규약이나 이런 걸 어긴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 진보 정부에서의 자주국방의 능력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평가를 해 주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수 정부는 계속 입으로만 국방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소위 말하는 진보 정부에서의 국방 예산과 보수 정부에서의 국방 예산을 비교해 보면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또 이제 미사일 또 네. 어떤 추가 개발 중이라는 또 예고까지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내놓았던 이제 평가가 뭐냐면 우주 기술이나 이런 데 획기적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확보됐다라는 거였고. 네. 그건 로켓 기술을 뜻하고. 맞습니다. 로켓 기술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하고 사실은 동일한 기술이고. 네네. 그럼 우리 정부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 이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게 군사적 긴장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고 네. 어제 SLBM 성공과 함께 유의미하게 보아야 될 게 우주 발사체용 고체 출력기 추진기관에 대한 실험을 성공한 겁니다. 군에서. 즉 다시 말하면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요. 군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한 발사체 기술을 성공한 겁니다. 네. 발사체와 관련된 기술을. 네. 이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이 된다면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이 전체적으로 어제 있었던 우리 군에서의 자주국방을 앞당기는 그런 여러 가지 성공들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 즉 북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SLBM이라든지 그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억지력으로 저는 충분한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당연히 신경이 쓰이죠. 네,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도발이라는 어떤 표현 쓴 거를 이제 계속 문제 삼으면서 북남 관계의 완전 파괴라는 어떤 표현까지 동원을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정상적이고 자위권적인 조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당연히 정상적이고 자위권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자주국방을 위해서. 그리고 미사일 시험 발사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2019년에 2차례나 참관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한 평화, 그리고 든든한 자주국방.
이 두 가지 축을 문재인 정부는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혜정 부부장의 이런 어떤 그 표현 자체는 북한판 내로남불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좀 뭐 기본이 안 됐다고 보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우리 의원님 또 정보위원이시잖아요. 네. 국정원장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네. 정보위 소집을 또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코미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향해 쏠리는 시선들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을 저는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이전에 국회에서 상임위, 즉 정보위가 개최가 되려면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팩트를 확인해 보니까 야당 보좌진이 여당 보좌진한테 전화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아, 그 정보위 열자 말자 이야기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자들 앞에서는 정보위를 열자 그리고 국정원 항의 방문하자라는 이런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면서 어허. 실제로는 우리 여당 간사한테나 여당 위원장한테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래요? 말로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제 진실을 파헤쳐보자라는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정쟁으로 흐를까 봐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막말로 지금 국회가 제일 먼저 소환해서 불러야 될 사람 도둑질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럼 도둑질한 그 범죄의 의심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당연히 제일 먼저 와서 조사를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직 검사 뒤에 숨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손준성 검사 말씀하셨으니까 네. 수사정보정책관은 말 그대로 검찰총장의 수족인데 윤석열 당시에 검찰총장이 몰랐겠냐.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받아치냐면 그럼 좋은데 그럼 당신들의 논법에 따르면 드루킹 사건도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내지 지시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물타기 하는 거고요. 예.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정쟁화시켜서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게 저는 최고 지금 일종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도가 일정하게는 먹혀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먹히고 있다. 대선이라는 공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선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질이 쉽게 드러나기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거든요. 다만 아무리 새벽 안개가 짙다고 한들 아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건 심플하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간단하고 단순하게 보면 되는데 검찰의 고위 간부가 검찰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 자료를 줬고 이 자료가 야당으로 흘러갔고 야당에서 낸 고발장과 대단히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즉 검찰의 권한, 검찰권을 특정 세력과 특정인을 위해서 사용됐다, 사사롭게 사용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진실은 분명히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추미애 후보가 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유임 로비가 있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도 이런 게 있었다라고 네. 하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았냐면 윤석열 총장하고 손준성 정책관이 특수관계였던 게 아니라 청와대하고 특수관계였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논법을 이렇게 펴고 있는데 저도 그 대변인이 낸 걸 봤는데요. 네. 대변인이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러실 것 같고 네.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인사라는 게 종합적으로 모든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건데 부분, 즉 파편적 정보만을 이렇게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모든 게 밝혀지면 뜨끔할 겁니다. 뜨끔할 거라는 거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뜨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도둑질한 사람은 그냥 놔두고 내두고 신고한 사람을 계속 죄가 있다고 몰아가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면 반성하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정말 저는 염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낙연 그 후보가 이제 의원직을 던졌고 어디에 그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원직을 이렇게 던지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뭐 끝나긴 했죠. 그리고 어제 이낙연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그 의원님 인터뷰 다음에 이어갈 인터뷰가 바로 이 주제여서 한번 좀 그 의원님 견해도 궁금한데 국민대가 지금 김관희 씨 논문 검증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금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도 이제 그 같은 학교 출신이시고 맞습니다. 동문입니다. 그 어제 그 잠깐 그 입장 비슷한 걸 밝히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동문으로서 좀 부끄럽고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 모교가 부끄러웠던 건 처음입니다. 이번 일은 한마디로 대학 당국이 대단히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논문이 문제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조사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것은 대학이 논문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으면 누가 가리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집이 짜장면 팔지 않겠다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저는 대학 당국이 학교 자체의 규칙을 핑계를 내세우는데 교육부가 정한 규칙과는 상반됩니다. 즉 시효 규정은 교육부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없앴거든요. 그런데 국민대학교는 그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비근하게 혹시 김종국 의원님 아시겠지만 2012년에 문도리코라는 사건 아시죠? 지금 국민의힘이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당시 박사 논문에 대해서 논문 표절의혹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당시에는 국민대학교가 당당하게 논문 표절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자, 논문이 문제가 있냐 없냐는 차치하고 조사를 안 한다라는 그 자체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 보기라고 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라는 곳은 학생을 가리키는 곳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지고 학생들 얼굴 어떻게 보려는지 저는 답답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대학교가 본조사를 제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네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조금 전 윤건영 의원과 마지막에 나눴던 이야기, 바로 김건희 씨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검증 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검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입장. 이 결정이 나온 다음에 학교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국민대 교수 한 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인터뷰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익명으로 진행된다는 점,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죠.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논문 내용 좀 검토를 해보셨어요, 교수님도? 예, 지금 저도 아주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쭉 훑어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예, 일단은, 처음에는 언론이 좀 과도하게 보도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려 노력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보도대로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목이 좀 과도하게 희화화돼서 더 중요한 게 가려졌었는데요. 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지. 예. 맞습니다. 예. 제목보다도 이 내용의 표절이라든지 또 심사원 위원들의 필체가 다 똑같은 거라든지 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들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도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더 이상 검증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일단 이거에 대한 교수님의 그러니까 평가부터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일단은 사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앞에서 좀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검증 자체를 이제 포기한 것은 좀 저희들은 사실은 그런 꼼수는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아하. 예, 사실 그 국민연구윤리위의 국민대 연구윤리위의 해당 부칙 조항을 보면 그 경과 기간을 규정한 것뿐이지 오히려 거꾸로 본규정에 보면은 이 접수된 연구 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 조항이 오히려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칙에서도 설사 만 5년 경과 부정행위를 할지라도 어떤 공공의 복지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조사 자체를 안 한 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세요?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이유, 혹시 만약에 하나 그분의 남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거꾸로 그대로 둔다면 오히려 좀 이익이 있겠다. 이런 게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건 상하탑의 면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물론 이것도 그냥 제 추측일 뿐인데요. 예. 어쨌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개인 의견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학교 안에서 다른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학 안에서 이제 제일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분노 또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나름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긴 한데 아직은 교수회를 비롯해서 어떤 학내 단체도 조직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니까 점차로 어떤 형태로든 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부생도 말할 것도 없지만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지금 깊은 분노를 좀 느끼고 있다는 걸 이런저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논문 지도교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이 지도교수님 뭐 입장 밝히거나 학내에서 뭐 한 게 없었습니까, 전혀? 제가 알기로는 학내 자체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 하신 건 없는 것 같고 대외 언론 인터뷰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그 당시 뭐 모든 게 절차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내용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있는데 아직 학내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입장 표명을 한 거는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단 좀 그 연구윤리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이게 그 번복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뭐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학내외에서 많은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압박을 할 경우에 얼마든지 재조사를 통해서 좀 진정한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전해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교수 사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와 이제 그 반발 움직임과 분위기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행동으로까지 아직은 연결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아직 숙성이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안타깝게도 정치하고 어느 정도 연결을 시켜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접근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 이제 문대성 위원회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어떤 글쎄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꼼수를 찾아서 어떤 근거를 찾아서 거꾸로 뭔가 지금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 4년 몇 개월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런 형식 논리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교수님들도 너무나 보이는 꼼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잖아 그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거 보니까 검증 시효가 전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게 검증 시효 상관없이 이걸 그 검토한 적도 있었다면서 조사한 적도 과거에. 일단 뭐 다른 또 학교 측에서는 발언을 피고 있는데요. 그 행위는 뭐 미성년자의 경우에 대한 것이었다는 등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문구 싸움, 어떤 법률적인 해석 싸움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이 좀 문제가 있다면 대학 행정당국이 더 나서거나 이럴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여지는 분명히 있고 재조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대 민주동문회에서도 성명서를 낸 바 있고 이러저러한 교수 단체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 그러한 어떤 대외적인 어떤 압박들이 있을 경우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 규정에 따르면 오히려 본문 규정에는 시효는 상관없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으면 지금 연구윤리위원회가 내세운 이유는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논리 싸움은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 예. 학문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 우리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누구라도 그렇게 평가 우리가 정확하게 학문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국민대의 재직 중인 교수님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